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상영 작가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화 지금 끝났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어요? 네. 저희 작가님하고 방금 막 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거는 절대 극장이 아니면 이 온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상영한 기회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가님 그 영화제에 오신 소감 그리고 개관 프로그래머 맡아주신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가 인천이라는 도시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소설에도 많이 썼었고 인천이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조인 마이 테이블이라는 왓챠 오리지널 시리즈에도 주요한 도시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가 항구와 항만의 도시이자 또 어떤 공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풍경도 있고 도시의 풍경도 있고 근데 동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동인천의 이런 모습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관극장 들어오자마자 저는 제 어릴 적에 첫 번째 극장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당관 극장 이렇게 무대 있고 그런 네, 곳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론가님 인생의 첫 극장이 어떤 곳이셨어요? 네, 저는 서울극장이었어요. 지금 문 닫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극장의 서울극장의 풍경은 단관으로 3층이었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영화를 보면 약간 이렇게 넘어져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압도감이 있는 그런 규모의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놀이터처럼 놀러 갔던 극장이기도 해서 저는 이 단관 극장에 대한 좀 어떤 아련한 향수가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생 첫 번째로 본 극장 영화가 타이타닉이었거든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복도에서도 영화 아시죠? 맞아요. 그 암표 같은 것도 팔고 복도에서도 영화 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서 이런 극장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공간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인 디아워스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어제의 숙취 관계로 관람을 여기서 하지 못했고 그냥 막상 작가님이 뽑으셨는데 네. 선정을 작가님이 하셨는데 막상 작가님이 이 극장에서 보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슬퍼요, 저 지금. 지금 제가 너무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고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기분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개관 프로그래머로서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제 인생 영화를 꼽을 때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가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이자 또 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원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자 가장 문학적인 영화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여 저를 좋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많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일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들은 많은데 그냥 이제 이런 작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통해서도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영화관에 와서 갇힌 채 어두운 데서 큰 화면과 이런 것을 즐기기 좋은 영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디아워스라는 영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는 정말 최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또 주말에 이렇게 한창 기쁘실 때 여러분들 기분을 너무 촉촉하게 만들어드린 거 아닌가. 약간 여러분들 얼굴에 이끼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수심이 가득하셔요. 예. 근데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햇살을 받을 때 오히려 좀 우울해지는, 약간 멜랑콜리해지는 이런 기분. 그리고 약간 그런 톤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이런 멜랑콜리한 기분 사로잡히면은 좀 사치하는 기분 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내가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을 때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여유 있을 때 봐주면 나 감정적인 어떤 파고를 느끼면서 착하라는 게 내가 막 이런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한테는 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영화 속에서?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네, 약간 몇 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남의 기분 망쳐놓고 뭐한 짓인지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영 작가님이 이 디어하우스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의외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제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이죠. 이제 영화제에서 선정된 영화들은 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연결되는 그런 작품들인데 사실 디아하우스는 딱 봤을 때는 그런 주제랑 좀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또 면밀히 살펴보면 아예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뭔가 이 작가님, 그 박상 작가님이 굉장히 좀 어떤 그 넓은 어떤 또 그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떤 이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의 어떤 감정과 네. 상황과 처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떤 주제랑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주의 정서가 담겨 있는 영화들을 주로 다루는 영화제잖아요.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버지니아죠. 버지니아 wol프 같은 경우 니콜 키드먼이 분한 코분장을 하고 난리를 쳤죠. 예.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수상했고요. 예. 아무튼 니콜 키드먼이 분한 버지니아 wol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속에서 실제로 이제 런던이라는 시가지에서 살다가 자신의 어떤 정신병력과 뭐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서 그 의사의 권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된 상황이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막 집안에 갇히다시피 구금되다시피 살고 있고 감시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로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현대의 아름다운 가정에 그 달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고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와 또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해소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으로서의 탈출을 꿈꾸고 그 이주민의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죽어지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허공을 배회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라가 호텔방에서 누워서 이제 책을 읽다가 딱 덮어놓고 이제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장면이 어찌 보면 로라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시터에게 맡겨놓고 딱 근처에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도 여행자의 공간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상징 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그 물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그 어떤 갖고 있는 소수성과 이 메이저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실에 고일 수 없는 그 모습이 디아스포라의 정신과도 저는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역시 클라리사라는 인물, 메릴 스트립이 분한 그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이번 뭐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선정된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좀 몇몇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영화, 그런 분들을 다룬 영화들도 있지만 또 굳이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나의 심리적 상태가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떠돌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인물들을 다룬 영화들도 이번 영화제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디아워스를 디아스포라 영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화를 좀 보기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또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열어버렸나요? 네, 또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선택이 너무 탁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배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이 영화를 처음 보셨거나 또는 오랜만에 보셨던 분들도 이 배우가 여기서 나와? 왜 갑자기 이 배우가 나오지?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의아해했을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생 때인가 뭐 그랬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유명한 배우인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35살이 돼서 다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한 10초, 20초 나온 배우들도 다 아카데미상 수상한 사람들이고 막 너무 열연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미 주인공 3명, 뭐 메릴 스트립, 뭐 줄리안 무어, 뭐 니콜 키드만 같은 경우도 다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죠. 예, 그런 유수의 배우들이고, 저 리처드 역할의 에드 해리스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배우인데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을 때 엄청나게 감량을 해서 그 병자의 몸을 만들어서 그 심리 상태를 연기하는 게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표정 연기와 그 모놀로그가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메릴 스트립이 그 입꼬리 시룩시룩하면서 받아주는 그 표정까지도 이거는 거의 약간 연기로 치면 올림픽 같다는 그러니까 새 여배우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장면들은 없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줄리안 무어와 메릴 스트립이 잠깐 마주치는 거 말고는. 근데 그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들마저도 그 찰나의 순간마저도 서로 너무 합이 잘 맞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다시 만들기 힘든 이런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 비슷한 이유로 토니 콜렛이 여러분들 아시죠? 유전에 나왔던 그 배우 토니 콜렛이 그 로라 앞에 와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줄리안 무 앞에 와가지고 나 불임이래. 그리고 뭐 울고 나서 키스하고 그 표정이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랑 상황은 별게 없거든요. 키스하고 집에 간다 뭐 이거잖아요. 예, 나간다 이건데 그 안에 막 서사와 내레이션이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전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진짜 뭐 이 디아워스는 연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뭐 한 30초 단위로 끊어서도 그 감정의 변화와 디테일들을 다 일일이 막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배우들의 그 열연이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고요. 토니 콜렛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딱 마지막에 끝나고 그 나가기 직전에 난 괜찮을 거야 왜? 라고 하고 나갔는데 그 표정이 장난 아니죠. 저 뭐지? 저 감정은 뭘까? 이거 있잖아. 우리 무슨 일 있었어? 이거잖아요. 네. 그냥 툭 던지는 그냥 하나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로 너무 많은 얘기를 그냥 확 우리들에게 펼쳐놓은 그런 순간처럼 만들어주셔서 저는 이 영화 속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 좀 그런 열연을 펼치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소설 원작 영화가 안 좋기가 쉬운 게 소설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극 장르로 만들었을 때, 시각 예술 장르로 만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어떻게 극복을 했나,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하니 배우들의 연기가 다 채운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유수의 배우들이 왜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 물론 이 스티븐 달드리라는 감독이 워낙에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이 전작이 빌리 엘리어트였으니까 그것 보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돈을 뭐 30초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클레어 데인즈 진짜 20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줬겠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고 싶었겠는고 하니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문학성과 예술성에 감동한 것도 있지만 이 배우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장이 될 것이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신의 역량을 0부터 100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화고 실제로 그것들을 다 해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그 거저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초가 나오고 10초가 나오더라도 다 개연성을 만들어내고 그 한여로 분한 배우가 고기를 썰 때조차도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버지니아 울프한테 시달렸으면 양고기 썰면서 표정 장난 아니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안다. 거의 버지니아 울프를 써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손가락 썰면 어쩌지? 불안하면서 먹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감독의 연출과 어떤 그 판을 제대로 깔아주고 이 배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또 배우들의 열연도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연기가 예술이구나 싶었어요. 뭐 또 자연스럽게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스티븐 달트리 감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티븐 달트리 영화들 중에서 사실 디아워스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 몇 년 뒤에 좀 공백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을 이제 원전으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 영화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 작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도 뭐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티븐 달트리가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영화 베이스로 계속 영화를 만들고 또 이제 연구하는 또 글을 쓰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설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 정말 굉장히 문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신가요? 일단은 극장은 그 영화는 특히 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중심적인 구성과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 서사라든지 뭐 화면의 미학 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돼서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 영화 감독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 캐릭터의 내면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세팅을 세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문학이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과도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영화들도 다 그랬어요. 빌리 엘리엇도 그러했고 또한 이 디아하우스도 그렇고 더 리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들의 큰 사건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찰나에 뭐 욕조 앞에서의 눈빛 뭐 법정에서 그 저 위층에서 내려다볼 때 서로 눈이 교차하던 때 그 순간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결국에는 그 감독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거대 서사 속에서 한 개인이 갖는 그 내면의 어떤 풍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영화 감독의 영화들을 정말 문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애 감독으로 꼽고는 하거든요.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을 글로 읽었을 때와 또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의 그 감각 또는 매력이 좀 차이가 있지만 또 그 둘 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의미들 또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달트리 감독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다른 작품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스티븐 달트리의 감독의 개인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낳은 그런 가정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혼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 그런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티븐 달트리 감독의 개인사를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 속의 인물들하고도 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원래 마이클 커닝햄의 세월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예요. 근데 그걸 보고 스티븐 달트리가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요건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다. 얼마나 개인사적으로 이제 연관성이 많았겠어요. 특히 뭐 꼽아보자면 클라리사, 그 메릴 스트립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현재는 그 동성애 연인인 셀리와 같이 살고 있죠. 앨리슨 제너가 분한. 앨리슨 제너는 참고로 어떤 캐릭터냐면 여러분들 스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멜리사 메카시의 스파이에서 그 CIA 국장으로 나왔던 캐릭터고 아이토냐라는 영화에서 그 토냐 하딩의 엄마로 나와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진짜 연기 잘하고 코미디 진짜 잘하는 배우거든요. 그 동성 연인으로 나와서 막 이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예 막 전애인 파티를 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구도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리사는 사실은 옛날에 리처드랑 아주 어릴 적에 한 계절 정도 만난 사이인데 알고 보니 리처드랑 클라리사 둘 다 진짜 성적 정체성은 커서 보니까 둘 다 퀴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각자의 동성 연인을 만나서 이제 서로의 삶을 꾸려가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런 관계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저는 그 리차드라는 그 캐릭터가 에드 해리슨이 분한 캐릭터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금쪽이구나. 로라가 애를 조금 망쳐놨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백도 하잖아요. 네. 아주 이기적인 엄마죠. 그래서 리처드도 근데 엄청 이기적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어떤 이기의 대물림이랄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옆에 이 클라리사라는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정서적으로 서포팅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되게 독한, 그러니까 톡식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의존하고 싶고 얘가 나를 못 떠날 걸 알고 막 지랄을 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정말 이게 대물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티븐 달트리가 그래서 저는 이 새 캐릭터 뭐 30년대, 50년대, 2000년대 캐릭터 중에서 저는 클라리사에게 사실은 되게 구심점이 찍혀 있다고 느껴졌어요. 분량을 떠나서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세 명의 인물이지만 마치 한 명의 인물 서사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클라리사의 젊었을 때 모습이 로라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지만 그 또 정체성을 깨닫는 이런 어떤 복잡한 심리들이 또 로라가 겪어왔던 그 길하고도 굉장히 유사할 거고요. 또 버지니아 울프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계속 부정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서 겪게 되는 그 내적인 고통도 로라와 클라리사를 또 관통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세 인물이 좀 한 인물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정확하신 지적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세 인물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할 때 버지니아의 그 정신 상태 같은 것들도 세심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제 델러웨이 부인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페미니즘 저서이고 또 주체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 속의 버지니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느낄 수도 없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뭐 다 남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역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더불어서 이제 로라는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자신의 지금 현실과 막 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가슴 애렸고 특히나 이제 저는 되게 주목해서 봤던 게 로라의 남편이 일단 조금 인물이 약간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 갔다 온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남편은 호인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듣자 하니 막 같이 살기 약간 깝깝하겠는데 이러면서 나 같아도 약간 호텔 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델러웨이 부인에 깊이 이입을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출에 이르지 않았나. 가출이 아니죠. 이건 이제 어떤 출가고 이제 그 탈가정을 한 거죠 로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로라를 부르는 그 어린 리처드의 모습과 현실의 그 창문에 앉아서 그 공허한 표정을 짓는 리처드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 될 때 그때 진짜 완전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은 부모님들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인물이 진짜 그 어떤 시대는 다르지만 그 소수성을 갖춘 인물들이 하나로 관통되는 느낌이 그 영화의 마지막에 막 거의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이 보신 그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라도 그렇고 리처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게 필연적으로 주변의 인물들한테 어떤 고통을 주게 되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또 쉽게 비난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거 선택의 과정도 절대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복잡한 인연들이 이 영화에 좀 층층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만큼 더 좀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그 이기성이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인 선택이었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아이러니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나 너무 이해가 된다.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또 다른 어떤 슬픈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 참고 버티다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서 또 나를 가두고 살다 보면 그건 나름대로 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 삶의 아이러니를 너무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이 나서 뭐 우신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숙취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 좀 드시면 커피를 좀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로라가 다시 등장한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등장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구구절절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거 딱 인정하면서 또 그곳에서 또 클라리사가 보여주는 또는 이렇게 안겨주는 어떤 그런 환대를 또 되게 감사히 받잖아요.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런 어떤 또 로라의 노년의 모습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해서 저는 더 좀 따뜻하게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저 느낌은 로라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과잉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등지고 온 어떤 삶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라가 노년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했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 사실 추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브랜드인지 뭐 어떤 디자이너의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갖춰진 에르메스 입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좀 그래도 어떤 형편이 어렵거나 막 너무 처절하게 산 것 같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또는 그녀가 걸어왔던 그 길이 표정이나 태도에서 절대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저는 이 어떤 경계 또는 그 어떤 차이, 그 어떤 좀 벌어진 그 틈 사이가 저희들에게 이 인물을 더 흥미롭게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딩을 좀 더 좋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작가가 너무 상황을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떠나보낸 아이의 죽음을 마주한 노인의 그 모습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삶의 비극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창작자로서 박수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말하다 보니까 끊임이 없네요. 그 대사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는 게 어떤 기분일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내용의 대사를 그 로라가 했을 때 저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하고도 겹치면서 정말 저 인물이 얼마나 힘들지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지만 그걸 버티면서 또 내적으로 얼마나 큰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버지니아가 그 바네사에게 갑자기 키스하면서 이것 봐 나 지금 멀쩡하지? 막 이러잖아요. 언니한테. 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섹슈얼한 어떤 요소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통의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 그리고 입술과 입술이 닿는다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접촉이고 굉장히 은밀한 접촉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상대의 어떤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버지니아는 그런 소통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근데 그런 소통을 언니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조차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후다닥닥 막 급하게 떠나는 걸 보면서 붙잡고 싶지만 그 붙잡고자 하는 어떤 행위로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닐까? 왜 그 정원에 이렇게 앉아서 둘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 안겨 있거든요. 정말 애기처럼 언니한테. 그러니까 지금 버지니아 울프에게는 그런 심리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철저하게 나의 어떤 마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또 나를 그렇게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 속에서 언니마저 가버리니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언니도 계속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모 보여준데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쵸. 죽은 새 보고 옆에 눕고 난리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모라고 생각해봐요. 언니들 얘 안 되겠다. 좀 좋은 데 와가지고 나왔나 했더니 좀 영광이네 이러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언니 내가 그렇게 미친 애 같다 이러면서 알지. 이것 봐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약간 보란 듯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미쳐줄게 막 꺼져줄게 잘 살아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버지니아가 진짜 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여자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예술 세계 뭐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 너무 알겠는데 옆에 보면은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남편. 그렇죠. 테오도르 같은 경우도 이사까지 오고 이제 막 교정도 봐주고 버지니아에서 출판사까지 차려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질 엄청 내고 네가 나 가둬서 여기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자기 동의해서 사실 오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언니도 이제 동생 걱정되고 같이 놀자고 왔는데 언니한테도 막 이렇게 꼴부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막 전 중간에 다 모든 장면이 다 좋아하는데 참 싫었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펜을 물고 알죠? 이렇게 막 소파에 앉아갖고 막 종이를 막 이렇게 내려놓고 막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사람들이 작가에게 갖는 정말 흔한 클리셰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작가들은 다 저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작가가 되기 전에 정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작가들은 막 이렇게 어디 허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펜 같은 게 물고 막 타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고뇌하고 종이 막 찍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종이 아까 절대 찍지 않고요. 뭐 그냥 다 막 게임하고 그래요. 애니팡하고 작가들 다 안 풀리면. 네, 뭐그 이거 좀 너무 버지니아 얼프도 분명히 딴짓했을 거예요. 이제 막 실뜨기하고 막 손톱 물어뜯고 막 그랬겠죠 그냥. 그 당시 애니팡이 있었으면 버지니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정신병력을 살려서 집중해서 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막 캔디 크러쉬하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멋들어지고 거의 바닥 장판이 종이로 꽉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조금은 판타지다. 스티븐 달드리가 너무 버지니아 울프를 또 이제 그 약간 신적 인물로 그린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네, 박상영 작가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다른 작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누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글 막 흘렸었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 보이나? 네. 쇼핑점에서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니 포인트 제대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보여주려고. 네, 그 작가들의 고뇌하는 모습 우리가 미술팀이 한번 내가 흐드러지게 보여주기를 하면서 아주 막 만방에 준비를 한 건데 제가 볼 때 약간 리얼리티 측면에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또 뭔가 좀 새롭게 재미있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훅 갔어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해요. 또 이 자리에는 뭐 박상윤 작가님 보고 싶어서 오신 또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 저쪽에 먼저 손 드신 관객분 계시는데 저기 안경 쓰신 통로에 앉으신 분입니다. 열심히 가고 계십니다. 여기 조명이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관객분들 얼굴이. 그렇죠.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약간 그 콘서트장의 가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죠? 아니, 이렇게 밝은 조명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보셨는데. 아니 근데 또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거 얼굴로 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이 부셔서. 저도 이런 조명은 처음. 네, 마이크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버지니아의 언니가 버지니아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버지니아한테 키스를 하려다가 볼뽀뽀를 하려는 걸로 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원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또 다르게 약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지 혹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도 듣고 싶어서 되게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 감독도 충분히 의도했을 거고 그 모든 어떤 금기의 가짓수를 다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해석 방식은 약간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버지니아가 꺼져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달프음에 대해 어떤 진짜 다른 방식의 사랑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돌려줌의 의미로 마지막에 키스를 한 걸 수도 있죠. 특히 또 이 세 인물, 특히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물이 굉장히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런 경험 또는 하고 있는 이런 또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동일시하면서 해석하신다고 해도 그게 저는 큰 무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네. 질문이 좀 답변이 되셨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버지니아 울프가 니콜 키드만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 내에서 니콜 키드만의 분량은 사실 새 여배우 중에서 제일 적고 그 중에서도 거의 20분 내외예요. 그러니까 주연이라고 부르기에 약간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아카데미 또 이제 우리 그 패밀리들은 원래 실화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를 해서 사족을 못 쓰잖아요. 거의 실화로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막 줘버리잖아요. 약간 공식처럼 돼요. 네, 진짜로 뭐 처칠 연기하고 상 무조건 받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메릴 스트립도 여우주연상 받은 게 철의 여인이라고 마가렛 대처 했을 때 그때 그것보다 더 탁월한 연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으로 여우주연상. 메릴 스트립 연기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저는 진짜
메릴 스트립이 이 영화에 나올 때마다 너무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손 씻고 막 그러는데도 너무 긴장감 느껴지고 그냥 독백극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발음도 되게 좋아요. 그죠? 턱 구조 때문에 그런가? 네. 근데 어쨌든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버지니아 울프 에피소드가 제일 좀 조금은 피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개된 게 아니라 내면의 풍경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적으로 볼 땐 제일 약한 캐릭터가 아닌가 했는데 또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캐릭터가 가지는 존재감이 제일 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액자 구조로서 처음 시작과 엔딩을 마무리하는 처음을 열고 처음 그 강물에서부터 네. 미쳐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뒤쪽에서 두 번째 통로에 앉으신 관객분 손 드셨는데요. 네. 로라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는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 아닌 다른 삶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애를 낳고 이후에도 그 새 삶이 아닌 자살도 선택할 수도 있었을 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새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뭔가 이 로라라는 캐릭터를 좀 다층적으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관객분께서 그 로라라는 캐릭터를 너무 사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셔가지고 창작자로서 너무 좋았어요. 로라 분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근데 그 키스를 했던 키티라는 인물은 불임이잖아요. 그래서 나 불임 이제 시술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라는 임신 중이고 그 일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그 다음에 자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글쎄요, 뱃속의 아기 때문에 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반대의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명의 아이를 내 지금 상태에서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시터에게 맡겨놓고 난 죽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배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누워서 이렇게 있는 장면도 저는 약간 더 이상은 이 형태의 삶,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못 견디겠다라고 저는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아이 때문에 살았다기보다는 결국에 나 지금 실패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이 삶에 내가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눈물에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 데리고 오면서 그 차의 클로즈업 씬에서 계속 얼굴을 비춰주면서 그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거기서도 막 멀리 갈라 그랬는데 엄마가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체념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결국에는 도망쳐 나오는 것도 어떤 그런 맥락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오히려 그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정반대로 봤어요. 저는 그 순간 물이 확 차오르고 뭔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어떤 갑갑한 순간,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영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갔을 때 어떤 그 감정 상태, 극지점을 딱 만났을 때 뭔가 약간 각성처럼 번쩍 뜨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그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온 것은 아닐까? 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그 순간에는 되게 고민이 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되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한 끗 차이로 나는 그냥 선택했던 경우들이 더 많고 그 힘든 순간을 빠져나오는 것도 어떤 구구절절한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한순간의 계기로 툭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분명 있거든요. 저는 로라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고 그래서 저는 로라는 그 다음부터는 자살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더 정말 이렇게 보란 듯이 케이크를 딱 만들어 주잖아요. 남편한테. 그리고 정말 다시는 없을 완벽한 어떤 생일 잔치를 딱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동들이 다 어떤 결단, 저는 그거 되게 슬프게 봤는데. 아, 저는 나 어차피 살아야 되면은 네네. 그래 이거 해주자. 얘는 왜 파란색 케이크를 먹는다고 지랄이래 네네. 이러면서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네네. 약간 생과 캐릭터를 해석하는 어떤 관객 시선의 그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그렇죠. 수는 네.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이 디아워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어떤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감상들이 계속 이렇게 건져져 올려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뭐 질문해주신 그 관객분의 그런 어떤 관점도 뭐 충분히 저는 네, 가능할 수 있다. 뭐 로라가 그 이후에 자살 충동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뭐 충분히 또 보신 관점 내에서 근데 해석하실 인간 수 또 있다고 만간의 생각합니다. 동물이니까 또 그쵸. 짜증나면 또 아이씨 죽어버릴까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호텔 간 돈도 생겼겠다 막 네. 이러면서 이번에 좀 더 막 별을 하나 더 올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나 파카이트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한번 이것도 한번 저희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여성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자기가 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는지. 그때가 이제 50년대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남편도 참전을 하고 돌아왔을 네, 때고 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였죠. 맞아요. 진행되고 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 인권이 사실은 굉장히 네. 낮을 때였고 그렇죠. 거기에 또 성소수자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또 성소수자고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맞습니다.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의 어떤 네. 가정을 보필한 역할, 하우스키퍼 역할로밖에 좀 생각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녀는 진짜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이었겠죠. 그쵸. 자신의 키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더 확실히 느끼면서 오히려 더 죽고 싶어지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한 번 처음에 만들었던 케이크는 망쳤는데 두 번째 케이크는 너무 완벽하게 딱 만들어낸 그 차이를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또 엄청 많으시네요.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앞에 안경 쓰신 분홍색 옷 입으신 관객분 제일 먼저 드셨어요. 그 다음에 앞에 앉으신 남자분.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게 20년 넘었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여자의 눈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20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뭔가 진짜 태어나고 살고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 같아서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제 가슴에 남았던 게 음악이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어쩜 그렇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심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필립 글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이 필립 글라스 정말 그러니까 필립 글라스는 이제 현대 음악가고 어떤 클래식한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인데 이 영화에서도 영화 음악을 다 작곡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음악으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절제되고 많이 반복되는 그 같은 어떤 그 음악의 동기를 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변주하는 그런 음악 스타일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 첫 장면부터 그 음악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막 그 마음이 싸늘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음악이 너무 절묘하고 저는 사실 이 디어스 OST를 아직도 작업할 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불안감과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를 좀 침체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럴 때 딱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정신을 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 가사가 없고 반복되는 음악들이 되게 창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감독이 그 피아노 연주하는 뭐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제가 유튜브에 맨날 틀어놓고 있고 그렇고 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음악이 또 하나의 캐릭터였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진짜. 정확하십니다. 네. 하나의 그냥- 주연입니다. 주연. 네. 그리고 그냥 인물들의 감정을 그냥 뭐 이렇게 보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부분은 아예 끌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냥 음악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라는 생각. 그래서 필립 glass가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서 그냥 새로운 캐릭터를 썼구나. 작곡이 아니라 캐릭터를 만들어서 얹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영화 음악에서도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서 이 영화는 항상 언급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또 다음 네. 질문 받아볼까요? 앞에 앉으신 네, 남자 관객분. 네.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손 드셨던 관객분이 네, 저 뒤에. 네. 그 배우분들이 잘 살린 연기 말고도 캐릭터 자체로도 굉장히 다 특이하잖아요. 평범한 캐릭터가 없어요. 다 극적이고 주변인이고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 독특하고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도 소설을 쓰시고 캐릭터를 창작을 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직업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캐릭터가 좀 제일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제일 잘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이래서 걸작이구나 싶은 캐릭터 하나만 골라주시면 셋 중에 굳이 꼽자면. 네. 아까도 일단은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게 생각났거든요. 제가 그 최근작인 1차원이 되고 싶어 첫 장편 소설을 썼을 때 거기 퀴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독자 평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라니 너무 현실성 없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디아보스를 내가 좀 보여줘야 되나? 사람이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헤테로섹슈얼이라니 현실성 없다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캐릭터들이죠. 사실은 이 셋 다 너무 훌륭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셋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은 제가 선택하고 싶은 캐릭터는 로라인 것 같아요. 로라가 진짜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되게 우리가 단정하게 묘사돼서 그렇지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이제 파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식을 두고 떠나고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고 이러는 게 사실은 엄청나죠. 진짜 설정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고 그 시대상도 너무 엄청난 시대를 살았죠. 20년대쯤 태어나가지고 지금 2000년대까지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작가로서는 로라라는 캐릭터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브릿지 같아요. 클라리사의 현대적인 삶을 보여주는 캐릭터고 뭐 버지니아도 삶을 살고 있다면 로라는 그걸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 서사 전체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캐릭터가 로라죠. 리차드라는 아들을 돕고 또 아들의 어떤 그런 현재,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어떤 정신적 상태 또는 그 살면서 성인이 되면서 겪어야 했던 어떤 정신적 상태의 원인을 제공한 또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 애기가 너무 슬프게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애기도 너무 연기를 잘하죠. 네. 근데 그 뒤로 필모그래피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어떤 배우인지 좀 궁금한데 또 뭐 클라리사까지도 연결해 보면 사실 로라라는 인물이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아까 저 뒤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살짝 거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세 인물이 둘 하나로 묶이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장면에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옆에 이제 클라리사 빼고 둘은 옆에 아무도 없었고 클라리사는 옆에 셰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요리하는 장면에서 계란을 깨는 장면은 이제 버지니아가 하인들이 깨는 장면이 있고 또 클라리사가 또 계란을 깨는 장면이 있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버지니아랑 클래리사는 세수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한 명은 세수하는 장면이 없고 해서 세 인물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둘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굉장히 영화를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진짜 10번도 넘게 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만 말씀하신 그 장면들의 그 장면 연결들이 너무 절묘해서 전 정말 좋았었거든요. 이 감독이 진짜 컷도 너무 잘 나누고 이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여러 시점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뭐냐 그 뭐라 그러지? 플래시백 같은 것도 넣고 막 많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면이 뚝뚝 끊어진 경우가 많은데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연출력 참 뛰어나다 이 정도 생각만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석에 대해서? 네, 사실 저도 그 둘 하나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 인물들을 감독이 의도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 그게 감독의 어떤 하나의 의도였다면 저는 그것을 어떤 경계짓고 구분짓고 나누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섞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어떤 순간은 함께 공유하지만 또 대립되기도 하고 근데 그 공통된 어떤 겹침과 대립이 계속 교차하는 거죠. 이 세 인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교차되다 보면 이게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버리는 그리고 그냥 이 세 인물이 전체를 그냥 조망하게 돼버리는 이런 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만약에 감독이 의도였다면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세 인물은 각각의 개별 존재자들이지만 또 동시에 한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또 관점들이 가능한 영화여서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네, 저 가운데 뒤쪽에 손 드신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버지니아가 그 죽은 새 옆에서 그 죽은 새의 눈을 마주치고 거기에 이렇게 꽃들을 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버지니아가 그 소설을 쓰던 그 시대 상황이 지금 빅토리아 시대 그 여성의 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성 인권 다 억압되던 시대였는데 그것을 그 죽은 새에 빗대어서 내 모습이 저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또 그 죽은 새를 위로하는 그 꽃을 놓는 장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좀 위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또 그 버지니아가 죽잖아요. 그게 결국 그 여성은 어찌됐든 자살이던 그 죽음으로써 그 가침 무언가의 가침으로써 해방을 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새 부분을 그 새의 장면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결국은 또 이제 박상영 작가님께 이제 작가로서의 삶이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작가가 버지니아도 그러니까 델러웨이 부위를 쓰면서 그 하나의 그 작가가 작품 속에 어떤 주인공의 이미지를 심고 계속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더 자기 자신을 더 우울하게 슬프게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박상영 작가님은 그 작가로서 그 작가와 작품이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분리되기가 쉽지 않은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렇게 자꾸 쓰다 보면 작가로서의 삶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한마디로 직업성인 것도 있어요. 심리 상담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안 좋은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소진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작가님의 창작 노트, 뭔가 비밀 뭐 이런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새에 대한 의견은 저도 관객분의 의견에 너무 100% 동감을 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정말 100% 자신의 어떤 그 동일시를 하는 거죠. 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더불어서 그 정신적인 어떤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새에 많이 대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한 충동과 욕망 역시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해방구에 대한 어떤 멜랑콜리한 감성 같은 게 좀 덧대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 작중에 보면은 대사 중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다라는
걸 봐서도 그 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어떤 느끼고 좀 그렇게 담았던 거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배우들, 좋은 배우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배우들도 작품에 하나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올 때 클렌징이라는 거를 한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이제 그냥 쉬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캐릭터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려면은 어떤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뭐 심리 상담가, 임상 심리 상담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적인 뭐 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될 때마다 좀 이렇게 안식년도 가지고 쉬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도 비슷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후 관계를 따지기는 조금 뭐한 것 같은데요. 우울하고 뭔가 되게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창작의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몰입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이제 나사처럼 점점 연쇄돼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반대가 성립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현실에 내가 해소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문제들을 이 작품을 쓰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저 자신의 문제를 많이 담은 작품일수록 밝게 쓰더라도 나중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내고 났을 때. 왜냐면 그게 일종의 클렌징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무 내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캐릭터들을 많이 부려놓고 거기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워내고 씻겨내고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1차원이 되고 싶어 썼을 때가 진짜 제 인생에 쓰면서도 굉장히 큰 슬럼프가 왔었고, 쓰고 나서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은 크게 막 그런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이 되게 억압되고 폭력적인 얘기라서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걸 쓰면서 괴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닐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다 쓰고 나니까 그때 그 문제들이 저는 많이 해소됨을 느꼈고, 그걸 완성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이든 쓸 수 있겠다라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7월 달에 이제 새 책이 나옵니다. 지금도 쓰다가 왔어요. 정말 너무 저 빌드업 잘했죠. 좋습니다. 이런 문학동네에서 믿음에 대하여 포인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직장인들의 애환과 더불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소상공인들의 아픔, 그리고 가불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점과 부동산 문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대작 믿음에 대하여가 7월달에 출간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라 그래서 한번 끼얹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저는 박상민 작가님, 아마 여기 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박상민 작가님 소설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굉장히 즐거웠고, 굉장히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고민, 또 굉장히 저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들을 유쾌하게 툭툭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어떤 순간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버지니아 울프처럼 펜을 깨물으면서 이렇게 쓴 거죠. 피고름을 짜내면서. 그 뒷 과정은 그렇죠. 이렇게 힘든 저도 이제 과정이 정원에서 한번 있었다는 거. 눕고 이래 해야죠. 네. 근데 아쉽게도 정원이 뿌리고, 없어가지고. 네. 그런 엔팡하고 거 없어요. 네. 캐시 그렇죠, 크러쉬하고 그렇죠. 네. 캔디 크러쉬. 캐시 크러쉬는 캔디 크러쉬. 캐시 크러쉬 그러니까 약간 너무 사행성 게임 같잖아요. 네. 조금 용어 선택을 조심히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분의 그 죽음에 대한 해석하고 좀 제가 연결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 모두 아시죠?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맨 마지막 엔딩을 가지고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투쟁을 굉장히 한계지어버렸다라는 주장이 한편에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왜 죽음이라고 보냐, 그건 해방이다 라고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죽음 또한
이 디아버스에서 보여준 죽음 또한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저 시대에는 여성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어떤 한계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또는 그런 사회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굉장히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인 거는 맞지만 그것을 좀 더 뭔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려는 그런 어떤 인간적 몸부림 최후로서의 몸부림 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숭고한 그런 선택이라고도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여지들을 가지고서 좀 바라봐 주신다면 저는 디아버스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소감 어떠셨는지요? 아, 저 이렇게 낭만적인 약간 향취가 묻어있는 공간에서 그쵸, 공간이 네.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남은 영화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작품 활동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7월에? 주셨으면 네, 7월에 나오는 조건부 문학동네 무조건 문학동네 네. 문학동네 교보문고 알라딘 S24 네. 무대에서 가능하시고요. 네. 네, 혹시 제 작품 중에서 1차원이 되고 싶어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직원분께서 마이크 집어 던지셨어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마이크 좀 뭐 하시는 그만하라고. 거예요, 예, 지금?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우리 박상훈 작가님께도 큰 환영 박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